피지컬 AI 시대의 진짜 승부수는 피지컬 AI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위대한 피지컬 AI를 과거에 만든 적이 있습니다. 단 0.001초입니다.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바로 이 숫자에서 시작됩니다. 대한민국의 피지컬 AI의 현재와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 5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피지컬 AI라고 하면 지난 1월에 있었던 CES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보도를 보면서 너무나 놀라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올해 CES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하나 꼽으면 어떤 것이 있을지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직접 다녀와 오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2년 전만 해도 AI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올해는 좀 다르게 로봇이 정말 많았습니다. Hello, Las Vegas! The next journey, the next era for robotic systems is going to be, robots. 뭐 탁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복싱을 하는 로봇도 있었고 그 중국의 휴머노이드 회사는 갑자기 키가 180cm짜리 로봇이 점프를 해서 회축을 돌면서 수박을 깨더라고요. 우리 신동주 대표님도 상도 받으시고 또 많이 보고 오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네, 저희도 일단 이번 CES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었던 현대차 부스 다녀왔고요. 네. 아틀라스를 정말 눈앞에서 시연을 보니까 놀랍더라고요. 네. 보면서 일단 로봇은 현대차 아틀라스가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AI 반도체를 잘 개발해서 이런 로봇에 탑재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망을 또 품고 오셨군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기술력에도 놀랐지만 그 전에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하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는데요. 국내 기업들이 상도 많이 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CES에서 특히 저희가 본부적인 것이 국내 기업들이 전체 CES 혁신상 중에 60%나 따는 그런 성과를 보였는데요. 전체 숫자가 206개 상을 땄는데 특히 이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한 것은 저희 광주에 있는 저희 AI 사업단에서 지원하는 기업들이 25개 혁신상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정말 열심히 했고 또 미래를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가 돼 있구나. 두 가지가 눈에 띄었어요. 하나는 앞서 말씀하셨던 아틀라스가 결국은 산업의 현장으로 들어가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LG에서 선보였던 클로이드라고 하는 그 로봇을 보고 하나의 축은 가정으로 들어오겠구나, 로봇이. 빨래 접는 로봇이 나왔다던데요. 저 너무 필요해요. 네. 어떠셨어요, 이번 CES? 네, 이제 그동안의 피지컬 AI는 무거운 거를 잘 든다 정도였었는데 요번에 보니까 이른바 손기술이 엄청 발달했더라고요. 그래서 종이 접기를 한다든지 심지어 그 카드를 집어서 우리 그 카지노 이런 뭐 하는 것처럼 이제 한 장씩 한 장씩 전달해주는 그런 모습까지 볼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머지않아서 이 피지컬 AI가 공장뿐만 아니라 어떤 장인과 예술가의 영역까지 침투할 수 있겠다라는 약간 우려까지도 걱정 이런 것까지도 좀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었습니다. 국가 경제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 피지컬 AI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국가 간의 경쟁도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는 거겠죠. 먼저 이에 관해서 우리 박종선 팀장님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16,000.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바로 이 숫자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는 이 돈으로 소형차를 살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이 돈으로 사람을 닮은 로봇, 나 대신 설거지나 빨래를 하고 공장에서 물건을 나를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살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로봇입니다. 중국의 유니트리라는 기업이 최근 출시한 G1이라는 것인데요. 간단한 계산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로봇의 가격을 총 사용 가능 시간으로 나눠서 시간당 비용을 한번 계산해 보면 대략 2.5달러에서 3.5달러 정도가 나옵니다. 우리 돈으로 시급 4, 5천 원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데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전 세계를 통틀어서 시급 3달러 이하로
24시간 내내 일해줄 수 있는 인력을 구할 수 있는 나라가 과연 몇이나 될까 하는 것 말입니다. 이런 변화를 가장 두려워하는 나라가 바로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던 중국인데요. 2015년 이제 싸구려 물건을 만드는 거 그만하자, 첨단 로봇을 키우자라고 선언한 중국 정부는요. 14억 인구의 얼굴 사진, 목소리, 그리고 이동 경로 같은 데이터를 기업들이 AI 개발에 쓸 수 있도록 과감함을 넘어서 거의 무모하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개방했습니다. 이 덕분에 중국 AI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먹고 무서운 속도로 똑똑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앞서 만든 튼튼한 하드웨어, 고도로 훈련된 AI를 이식하는 세 번째 단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쏟아져 나오는 뉴스에 항상 나오는 유니트리나 그리고 샤오미의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바로 이 3단계 전략의 결과물입니다. 사람의 노동력이 로봇보다 비싼 시대, 기업이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사람 닮은 로봇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현실. 이것이 바로 16,000달러짜리 피지컬 AI가 가져올 거대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16,000달러짜리 로봇, 이것이 우리 일자리를 뺏어가는 공포의 대상이 될지, 아니면 우리 산업을 다시 뛰게 할 든든한 파트너가 될지는 전적으로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야, 제가 정말 궁금해하는 부분을 가장 먼저 얘기해 주셨어요. 대체 얼마일까 했었는데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 가격이 16,000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2,200만 원 정도면은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는 로봇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아, 만약에 우리 회사에 꼭 맞는 AI 로봇 노동자가 있다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과연 고용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오 단장님 어떨까요? 네,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AI 기능, 특히 로봇하고 결합된 형태 AI 기능을 당연히 적극적으로 쓰기 위해서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멸의 길로 갈 수 있다 이런 생각까지도 드는 상황인데요. AI 기능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생산 수단이잖아요. 생산 수단이 여린 기업이 장기적으로 온전하게 생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산업의 현장에서는 결국 고용하는 기업주의 입장에서는 이 매출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산업의 현장에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그 시기와 이런 것들은 사회적인 담론에 의해서 조절이 될 필요는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필수 불가결하다. 선택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여기 대표님들 많이 계시니까 여기 얘기 좀 들어볼게요. 어떠세요? 아마 그 AI 회사에 로봇이 도입된다고 하면 굉장히 저 일을 대신해서 코딩을 많이 해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AI 로봇이 대체할 수 있는 것 중에 굉장히 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CEO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잘 분석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또 만나서 또 반복적인 업무가 생각보다 CEO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무를 대신해 줄 수 있다는 걸 보고 정말 대체되면 안 되는데 굉장히 무섭기도 했습니다. 네. 야, 그러니까 고용을 하는 차원이 아니라 CEO도 될 수 있다? 야, 굉장한 위기감이 느껴지는데요. 우리 신 대표님은 어떠세요? 사실 AI가 과연 우리에게 축복일까 불행일까 사실 고민이 많은데, 사실 고민을 하다 보면 결론은 이제 선택이 아니고 필수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AI가 점점 전기나 인터넷, PC와 같은 어떻게 보면 필수 유틸리티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기업이 운영하면서 전기를 안 쓰고 운영할 수는 없고 인터넷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AI는 기업의 생존에 있어서 일단은 필수 불가결하다라고는 일단 생각을 해서 저희도 어떻게 하면 더 AI를 잘 도입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AI 로봇 노동자 어떤 그 컨텐츠에서 봤더니 만능 알바라고 불리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미국의 사례를 한 가지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게 피겨 AI라는 미국 로봇 업체가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이제 이들이 만든 휴머노이드를 BMW 자동차 공장에 도입한 사례인데요. 여기서 3만 대 차량을 만들 동안에 많은 기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기여했던 부분은 이제 판금 공정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얇은 판들을 가지고 용접을 하기 전에 적당한 위치에, 목표하는 위치에 갖다 놓는 작업입니다. 실험 결과를 봤더니 사람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10시간씩 거의 쉬지 않고 중간에 배터리를 스스로 교체해가면서 1,300시간 동안 9만 개의 부품들을 이제 끼워 넣은 사례인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좀 기피할 수밖에 없는 되게 위험한 공정이고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날리는 그런 3D 공정의 대표적인 사례인데 여기서 그 나중에 로봇들을 충분히 운영한 다음에 봤더니 온몸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사람이 만약에 투입됐다면 다칠 수 있는 부분이었었는데 로봇들이 어쨌든 해낸 거고 또 하나는 이 부품들을 바닥에서 쥐고 다시 일어나서 이렇게 올려놔야 되는 작업들을 반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하기엔 굉장히 고된 작업인데 굉장히 불평 없이 쉬지 않고 정확하게 해냈다. 이런 사례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궁금한 게요. 중국의 임금 수준이 아무리 높아지고 있기로서니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제조업의 판을 바꾸는 것이 과연 그 중국의 경쟁력, 그러니까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중국의 최저 시급은 대략 한 3.5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미 로봇 한 대를 1시간 운영하는 비용이 이것보다 싸지고 있는 현실인 거고요. 결국에는 인건비 싸움을 다들 할 때 로봇 운영비 싸움, 로봇의 운영 효율 싸움으로 아예 판을 바꿔버린 것인데 중국이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제2의 차이나 쇼크가 올 거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국가들이 원하던 원치 않던 이제 막대한 자본을 로봇을 도입하거나 공장을 자동화하는 데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지금 중국이 벌이는 피지컬 AI를 활용한 제조업의 새 판이 어때요? 우리에게는 유리할까요? 좀 불리할까요? 단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유리한 측면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조금 더 근본적인 생각을 하면 뭐 유리 불리를 떠나서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경쟁이다. 또 현재 우리 기업들 특히 제조업에서 하시는 형태를 보면 또 제조업의 경쟁력 유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외국으로 공장을 옮긴다거나 아니면 로봇을 또 많이 실제로 활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 현장에 있는 근로자 10명당 평균적으로 한 대 정도의 로봇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 있는, 가장 많이 쓰는 그런 나라이거든요. 근데 그 로봇이라는 개념이 지금 AI와 결합해서 새로운 버전으로 지금 옮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변화의 시기에 제조업의 체질을 제대로 또 강하게 하려면 정말 피지컬 AI 개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제로 작년 하반기에 전북에서 진행됐던 피지컬 AI 실증 결과를 보게 되면 자동차 부품을 깎는 기업의 불량률이 19.4% 정도가 떨어졌고 그리고 실제 핸들을 만드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조 원가를 80% 절감됐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기계가 똑똑해졌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수익성의 문제랑 직결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피지컬 AI 뭐 3대 강국이다 또는 뭐 몇 대 강국이다라고 언급될 때마다 항상 나오는 것이 노동인구 10,000명당 로봇이 몇 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느냐, 생산 현장에 투입되느냐라고 하는 이른바 로봇 밀도라고 하는 지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놀랍게도 지난 몇 년간 계속 1등 자리를 유지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보면은 사실 이른바 국뽕이 이제 차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경험 자산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자랑할 거리긴 합니다만 한편으로 또 이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 로봇 중에 사실상 이른바 뇌가 없는 로봇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시키는 대로 로봇이 어떤 사전에 짜놓은 규칙대로 움직이는 로봇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지금 오늘날 얘기 나오고 있는 피지컬 AI들은 상황 판단을 잘 해서 그때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 핵심인데 우리의 기존 로봇들은 정반대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두 번째 이면이라는 것은 자동화 수준이 이미 기업들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미 투자한 비용들을 회수해야 된다는 어떤 관성이 많이 작용할 겁니다. 그래서 피지컬 AI가 기존 로봇 대비 아무리 우수하다고 한들 전환 비용이 또 발생할 거라고 하는 그런 부담 때문에 도입을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기술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발표 내용 들으면서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국 정부가 14억 인구의 얼굴 사진 그리고 뭐 목소리, 이동 경로 같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개인 정보일 수 있는 것들을 AI 기업에다가 개발에 쓰라고 줬다라는 이야기였는데 우리로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이제 중국 정부를 표현해 보라고 하면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를 하나의 기업으로 보고 거기에서 CEO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 하나. 두 번째는 벤처 캐피털리스트로서 자본을 인내심 있게 투자한다라고 하는 측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우리 그 DJI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드론 업체죠. 드론, 네. 네네. 그 업체가 성장했던 과정들을 사실 살펴보면 중국 정부의 손길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DJI 너희들은 하늘에서 땅을 찍어 그 데이터를 모아라고 하는 미션을 줬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투자를 했고 특히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떤 신제품이 등장했을 때 우리 기업들이 이른바 죽음의 계곡을 맞이하는 이유가 그 제품을 내놨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팔리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고사하는 경우인데 이 드론이라는 것도 당시에는 굉장히 새로운 제품이었겠죠. 그렇지만 중국 정부는 초기 시장을 열어줬습니다. 우리가 투자한 기업이고 앞으로 전도 유명한 기업이니까 다른 기업들로 하여금 국유 기업들이든 어떤 기업들이든 하여금 사라, 일정량을 사라라고 해서 초기 시장을 열어준 거죠. 자율주행차를 만든 바이두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휴머노이드를 개발한 유비테크, 유니트리 이런 기업들도 똑같은 형식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불필요한 내부 출혈을 막았다는 것이고 그래서 확실한 1등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렇게 어떤 하나의 유치 산업으로서 키우는 일들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서구식 경쟁 모델도 도입했다는 것인데 특히 이제 AI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은 누가 승자하고 누가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감이 없었던 당시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백모대전이라고 하는 하나의 경쟁의 판을 만들어줬습니다. 백모대전이라는 거는 100가지 모델, 그 이상의 모델들이 서로 경쟁하는 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이런 판을 만들어주고 누가 이기는지 난 지켜보겠다라고 했고 거기서 승자가 나오니 그 기업들을 집중해서 밀어주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참고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한 가지 모델 갖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선택적으로, 때로는 경쟁에 좀 입각해서 좀 뭔가 시장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해안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선장이 되어서 끌고 가는데 네. 무한 경쟁 속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는 맞습니다. 시스템이 된 거네요. 야, 그만큼 그 피지컬 AI의 핵심적인 기술 개발이 굉장히 치열했다는 이야기일 텐데요. 우리 기업들의 기술은 어디까지 와 있을지 2016 CES에서 혁신상을 받은 두 기업인의 이야기를 듣고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CES에 갈 때마다 전 세계 첨단 로봇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특히 많은 AI 로봇 회사들이 나오다 보니까 정말 위축도 되고 또 굉장히 용기를 내고 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많은 로봇 회사들, AI 회사들 사이에서 어떤 우리나라만의 차별점을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특히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AI 모델은 GPU가 꼭 있어야 될까? GPU 없이 동작되는 그런 AI 모델을 만들어 보자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그런 모델을 가지고 이번에 혁신상을 3관왕을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그 CES를 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느꼈는데 우리만의 AI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을 가게 되면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뒤처져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AX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많은 부분에서 생활 속에 AI가 잘 적용되어 있고요. 특히 촉각 AI 같은 촉각을 잘 인지할 수 있는 AI를 개발한다든지 그 나라만의 AI를 잘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피지컬 AI 시대가 오면서 굉장히 중요한 모델들 중에 하나가 VLA, 비전 랭귀지 액션. 그래서 행동 데이터와 언어와 비전 세 가지가 한 개의 파라미터에 학습된 그런 모델이고요. 로봇의 가장 핵심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굉장히 위대한 피지컬 AI를 과거에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거북선인데요. 우리가 MIT라고 하는 미국의 명문 대학을 가보게 되면 MIT 대학에는 거북선이 놀랍게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거북선은 하드웨어적으로도 굉장히 완벽한 거긴 하지만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투를 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전략을 짜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완벽한 결합,
그게 바로 거북선이고요. 바로 피지컬 AI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피지컬 AI 시대가 이미 왔기 때문에 조금 더 창의적으로 남들이 하는 AI가 아니라 우리만의 그런 AI를 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휴머노이드 로봇이 계단을 내려오다 발을 헛디뎠습니다. 이 로봇은 넘어질까요? 아니면 중심을 잡을까요? 이 판단에 주어진 시간은 단 0.001초입니다. 피지컬 AI와 기존 AI의 결정적 차이는 물리적 현실 세계에서 실시간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율주행차가 갑자기 뛰어드는 보행자를 발견했을 때 클라우드 서버에 이게 사람인가요? 라고 물을 시간은 없습니다. 공장의 협업 로봇은 작업자와 부딪히기 직전 0.01초 안에 멈춰야 하고 돌봄 로봇은 어르신의 낙상을 감지하는 즉시 반응해야 합니다.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보내고 답을 기다리기엔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피지컬 AI 시대의 진짜 승부는 클라우드가 아니라 디바이스 안에서 벌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인터넷이나 외부 서버의 도움 없이 스스로 생각하는 AI 기술과 그 생각을 가능하도록 하는 강력한 AI 전용 엔진이 NPU 반도체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피지컬 AI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점을 자동차에 비유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엔비디아의 GPU 블랙웰이 F1 레이스를 위해 설계된 슈퍼카라면 엣지 NPU AI 반도체는 현대차나 테슬라의 승용차와 같습니다. 슈퍼카는 압도적인 성능을 내지만 높은 비용과 전력 소모를 전제로 특정 환경에서만 활용됩니다. 반면 승용차는 현실의 도로 위에서 언제나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합리적인 비용과 에너지 효율로 수백만 대가 전 세계 곳곳에서 실제로 사용됩니다. 피지컬 AI는 레이스 트랙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매일매일 움직여야 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하루 종일 작동하기 위해 무겁고 비싼 배터리를 달 수 없습니다. NPU AI 칩은 기존 GPU 대비 전력 소모를 획기적으로 낮추면서도 피지컬 AI에 필요한 초고성능 AI 추론 성능을 제공합니다. 수백만, 수천만 대의 디바이스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양산 가능한 비용 구조가 필수입니다. 드론, 로봇,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AI가 들어가는 모든 제품에서 칩과 시스템의 크기는 곧 제품 경쟁력입니다. 피지컬 AI는 사무실이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합니다. 영하 30도의 혹한, 영상 80도의 산업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동작해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AI 반도체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퀄컴, 구글, 테슬라, AMD 등 정말 강력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분명한 기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일 기술이나 단일 기업 때문이 아니라 서로 다른 영역에서 축적된 강력한 산업적 역량들이 하나의 방향으로 연결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강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 글로벌 선두와 경쟁하는 파운드리 역량, 그리고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AI 팹리스 중심의 시스템 반도체 기술은 저전력, 고성능 AI 반도체로 확장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출발점입니다. 한국은 로봇과 가전뿐만 아니라 조선, 반도체, 장비, 철강, 방산 등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제조 산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 역량들이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면 한국은 피지컬 AI를 설계하고 실증하고 또 확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로봇이 생각하는 속도, 그것이 곧 미래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뇌 기술부터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 VLA 모델이 일반적인 AI와 피지컬 AI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라고 했는데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대표님? 전통적으로 규칙 기반의 AI 같은 경우에는 로봇을 오른쪽으로 두 걸음가, 뒤로 걸어가 이렇게 정해진 규칙대로밖에 움직일 수가 없는데요. 이런 VLA 같은 모델들을 잘 활용하게 되면 우리가 너무 덥다, 너무 춥다 이렇게 말을 하면 상황을 보고 창문을 열어주거나 에어컨을 켜주거나 물을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지능형 AI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에이전틱 AI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기술이 바로 VLA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뉘앙스를 읽게 된다는 거네요. 네, 뉘앙스도 읽지만 어떤 그 상황의 환경과 판단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 우리만의 독자 AI 모델, 독자적인 AI 칩이 필요한 걸까요? 우리나라의 메모리 반도체가 삼성과 이제 하이닉스가 세계 최강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AI 모델과 AI 반도체에 있어서도 결국 핵심은 국산화,
근데 중요한 것은 글로벌 톱 레벨 수준을 갖춘 상태에서의 이게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 AI, 그다음에 AI 모델, AI 반도체가 각 산업, 앞으로는 거의 모든 산업의 핵심 역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갖추고 있어야 우리나라 생태계 안에서 서로 어떻게 보면 유기적인 시너지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각의 면을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자체적인 역량을 갖추는 것은 핵심이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실제로 우리가 직접 만든 AI 모델이 우리 현장에 투입됐을 때도 굉장히 유리한 면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 공장이라든지 다양한 우리나라만의 어떤 현장 상황에 맞는 여러 가지 AI 모델들이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많은 공장들이 서울이 아니라 지방에 좀 많이 있는데 공장에 가게 되면 아무래도 사투리를 쓰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로봇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사투리로 말을 하면 로봇들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사투리가 학습되어져 있는 음성 모델들이 일단 필요할 거고요. 피지컬 AI에서의 할루시네이션이 생기게 되면 이 수많은 로봇들끼리 엄청난 대형 사건이 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불이 날 수도 있고, 폭발할 수도 있고, 사람이 부딪힐 수도 있고, 정말 대형 사고가 나는 거기 때문에 이 피지컬 AI에서 할루시네이션을 없애는 그런 기술을 가진 여러 가지 또 핵심적인 모델들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투리 얘기는 너무 재밌네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사투리를 고쳐서 표준어를 구사하는 것보다 AI가 그걸 음성 엔진으로 인식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데이터 센터나 GPU, NPU가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우리가 AI를 주고 또 전 국민에게 피지컬 AI를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큰 모델과 작은 모델들이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면서 동작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꿈과 같은 이야기라는 생각이 드는 게 문제가 글로벌 GPU에 대항할 만한 기술력이잖아요. 근데 그 GPU에 버금가는 독자적인 칩 개발은 중국에서도 이미 좀 사실상 실패를 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네, 아직 실패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이제 고군분투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엔비디아가 20년 동안 이 사업을 하면서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이 생태계라는 건 뭐냐면 GPU, 엔비디아가 만든 GPU를 사용할 이제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었던 것인데 쿠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제 쿠다라고 하는 거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GPU 간에 소통할 수 있게 도와주는 통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통역사하고 대화를 너무 오랫동안 한 나머지 개발자들이 다른 GPU를 쓰려고 하면은 새로운 것들을 많이 또 학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GPU에 종속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화웨이 GPU나 다른 회사가 만든 GPU들은 계속 외면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엔비디아의 아성은 GPU 영역에서는 넘어서기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중국의 AI 칩 관점에서의 독자 개발을 가장 늦추고 있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반도체 칩을 설계를 아무리 잘해도 공장에서 잘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게 파운드리입니다. 1등이 TSMC, 대만의 TSMC고 또 우리나라 삼성 파운드리가 어떻게 보면 TSMC 다음으로 또 전 세계 가장 잘하는 부분인데요. 3나노, 2나노급의 최신 파운드리 공정은 그 두 회사만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중국 기업들이 못하도록 어떻게 보면 미국이나 이런 부분의 제재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메모리도 또 핵심인데 HBM과 같은 굉장히 고대역 폭의 메모리가 또 이제 중국에서 이제 기술이 제한되고 있고 아직 중국이 설계에서는 좀 빠르게 따라가고 있지만 그 파운드리 역량과 메모리에서는 과거보다는 많이 격차를 좁혔지만 지금도 2, 3년 정도의 갭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 그 부분을 못 넘어서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딱 이 상황에서 보면은 우리나라는 그 파운드리와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AI 칩이 우리가 독자 개발에 있어서 글로벌 레벨로 봤었을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국내 AI 반도체 팹리스 회사들이 최근에 굉장히 잘하고 있어서 아마 올해는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피지컬 AI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환경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피지컬 AI 분야에서 중요하면서도
빠르게 상용화될 수 있는 분야가 자동차 산업을 포함한 모빌리티 분야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세계적인 자동차 산업이 있어 AX의 효과가 크게 발휘될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AI 기술과 모빌리티의 만남은 자율주행 분야가 대표적인데요. 미국은 테슬라나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이 자율주행 기술을 통해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국가 주도로 중국 내에 있는 기업, 연구소, 그리고 지방정부가 한몸이 되어서 자율주행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매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그것도 전국에 분산된 구조에서 시범 운행을 해왔기 때문에 국내 자율주행 기술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 발표에서는 광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내 기업들이 자율주행차 시승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매우 중요한 변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광주시에서는 200대의 자율주행차가 24시간 동안 운행하면서 다양한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서 기술을 고도화하는 과정을 이행하게 될 텐데요. 이는 우리나라 모빌리티 산업을 견인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율주행차를 포함한 AI 실증을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가 결합되어야만이 성공할 수 있는데요. 우선 AI 학습을 위해서 컴퓨팅 자원이 있어야 하고 또 방대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되고요. AI 개발을 선도할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여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새로운 기술 발전이 기존 산업과 또 시장의 메커니즘과 충돌하는 경우에 이를 해결해 주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번 자율주행에 대한 정부 정책의 방안은 광주 지역에 조성된 AI 개발 인프라와 규제 완화를 통해서 새로운 산업을 이끌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결합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함께 노력하며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도약시켜야 할 때입니다. 네, 사실 제가 가장 궁금해하고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저희 SBS 프리즘 타워가 있는 상암동에도 운전자가 없는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시범 운행 중인데 광주가 지금 도시 전체가 자율주행 그 실증 도시로 지정이 돼서 대규모로 실험을 하고 있는 중인 거죠. 네, 그렇죠. 지금 단계적으로 전체로 확대될 텐데 200대 정도의 자율차가 자유롭게 다니면서 데이터를 모으고 학습하는 그런 환경이 구현되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대규모 자율주행 실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 대도시에서 대규모로 자율주행 실증을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미국의 카일 보건이라는 AI 기업 대표가 한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멘트가 있는데요. 샌프란시스코 도심에서 1마일 주행한 것이 외곽도로에서 50마일 주행한 것과 맞먹는 데이터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 자율차를 제대로 학습시키려면 복잡한 환경이 필요하다. 많은 돌발 상황이 발생하고 그 복잡하고 돌발적인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율차가 실제로 성능이 향상되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단장님 말씀하셨던 복잡한 케이스라고 하는 것들을 전문 용어로 이제 엣지 케이스라고 얘기하는데 그 엣지 케이스의 정점에 있는 게 중국의 도시거든요. 이 역주행이 발생하기도 하고 갑자기 사람이 자전거 타고 튀어나오기도 하고 굉장히 정글 같은 그런 환경들이 이제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도시에서 바로 자동차, 자율주행차를 운영하면서 데이터를 쌓는 데 집중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복리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네.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까 또 그 데이터를 먹고 AI가 똑똑해지고 그 AI가 똑똑해지니까 조금 더 안심하고 더 많은 차량을 더 많은 도시에 풀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바이두가 쌓은 지금까지 주행 데이터는 2억 4천만 킬로미터 이상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혹자는 테슬라는 10억 킬로미터를 넘는데 아직 부족한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테슬라는 정말 한적한 도로에서 쌓았는데 중국은 아주 롱테일 엣지 케이스라고 표현하는데 아주 정말 우리가 10년 운전하면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케이스들을
되게 많이 학습한 그런 기록이기 때문에 훨씬 더 AI를 똑똑하게 만들었다. 인간처럼 기다가 걷다가 뛰게 하기 위해서 방에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운동장에 풀어넣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유 대표님 최근에 중국 다녀오셨다고 들었거든요. 여전히 중국 AI 기업의 분위기가 활활 타오르고 있던가요? 네. 저희가 최근에 그 중국에서 열렸던 베이징 그 국제대회에 나갔습니다. 아쉽게도 저희가 그 1위를 목표로 했으나 3위를 수상하게 됐는데요. 그때 베이징 과기대에서 굉장히 깜짝 놀란 점이 학교에 있는 AI 많은 연구자들이 우선은 주 7일 동안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으면 굉장히 피곤하고 지칠 것 같은데 네. 얼굴이 굉장히 역동적이고 진짜요? 네, 너무너무 열심히 일하는 모습 우선 봤고요. 그리고 저희는 그때 마침 또 투자 유치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지쳐 있었는데 그 얘기를 했더니 왜 그걸 고민하냐는 거예요. 학교에다 말하면 그냥 바로 투자를 해주는데 와. 왜 투자를 받으러 다니고 있냐 이런 질문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그 학교의 교수님들께서 이제 학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영업을 하시는 거예요. 네. 저한테 자기네 학생들, 그 자기네 회사들을 소개를 해주면서 좀 팔아달라 그러고 한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시고 그 앞에서 끌어주기도 하고 뒤에 쿠션이 되어주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뭐 전통적으로 인터넷 강국, IT 강국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 완전 자율주행차의 대중화가 느릴까? 전 그 부분이 참 의아했거든요. 이유가 있을지 우리 김영미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면 앞서 나가는 혁신적인 기술을 인해서 우리의 삶이 점진적으로 변화해가고 발달해 나가겠지만 기존 리가시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단한 위협으로 다가올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 측면에서 법과 제도가 못 따라가기도 하지만 사회적인 통념,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새로운 것들 자꾸 시도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느리게 하는 것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런 피지컬 AI에서는 안전의 문제가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책임의 소재가 있습니다. 과연 그걸 민간의 영역에서 과연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부가 주도해서 그런 것들을 실증 사업을 하고 그 실증 사업을 했을 때 책임 소재를 결국은 정부가 지어줘야 민간 영역에서는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도 본격적인 자율주행 실증을 위해서 상당한 준비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광주의 경우는 어떤가요? 그래서 광주에서는 AI에 특화돼서 지난 5년 동안 많은 준비를 해왔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데이터를 모아서 학습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공공 목적의 AI 컴퓨팅 센터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실제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실증의 환경, 실증의 장비들이 있어야 됩니다. 광주에서는 또 한 77종의 실증용 장비가 이미 구비가 되어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인재가 되겠죠. 또 지역에 있는 많은 대학들 그리고 인공지능 상한학교를 통해서 양성된 많은 학생들이 실제 고난도 자율주행 연구에 투입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앞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어떤 시각이나 정책이 중요한데요.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방침도 중요하고 또 지자체에서 이걸 받아서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 이런 것들이 잘 구비되어야만이 자율주행 같은 어려운 과제를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준비 운동 열심히 하고 출발선에서 뛰어나갈 준비 다 된 거네요, 거의 그러면. 네, 총소리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협회 회원사들 중에 대기업도 있지만 네. 스타트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나운서님 스타트업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스타트업은? 비전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경쟁력 있는 가치 집단. 저는 우스갯소리로 스타트업을 언제 망해도 이상할 게 없는 기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스타트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작고 약하고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스타트업은 운명적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혁신적이라고 하는 말이 늘 발목을 잡아요. 혁신적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법과 제도가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통념도 역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포용을 해주지를 못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스타트업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런 것들이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증 사업을 하기에 제법 어려운 것이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뭔가 호기롭게 뛰어내렸을 때 받칠 수 있는 든든한 쿠션이 있다면 정말 많은 벤처 기업들이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두 분 대표님께
같은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AI 기술 사업을 하면서 좀 어려웠던 순간이 있다면 어떤 순간이 떠오르시나요? 유 대표님부터. 네, 과거에는 그 개천에서 용이 난다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네. AI 시대에는 그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GPU 한 장에 수천만 원의 효과이기 때문에 우선은 그 GPU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빨리 많은 양을 학습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결국은 수억 원대의 금액이 없으면 창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저희 회사도 굉장히 그 GPU를 사기 위해서 네. 또 고생도 많이 했고 집도 파셨다고. 네, 맞습니다. 네, 또 돈이 있다고 해서 GPU를 또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신 대표님도 몇 개 파셨나요, 뭐를? 일단 제가 집이 없어서 팔지는 못했고요. 아쉽게도. 네. 결국 이게 글로벌 레벨의 빅테크들이랑 경쟁을 하려면 굉장히 막대한 자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이제 엔비디아나 퀄컴과 같은 그런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을 하려면 이 반도체 밸류 체인의 각 단계별로 완전 이제 최첨단, 최신 기술들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자원의 한계로 어떻게 보면 그러지 못할 때 조금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다행인 것은 뭐 그러한 과정에서 굉장히 기술을 단단하게 또 굉장히 또 그런 기술 개발에 있어서 효율화가 굉장히 많이 되었고 우리 선배 기업들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어려운 세계 조건에서도 글로벌 기업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현장에 계신 대표님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여전히 우리는 이 피지컬 AI라는 새로운 기술과 시대를 열 준비가 다소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 김영민 대표님의 이야기를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벌써부터 현장에서는 AI 도입은 필요하지만 실행은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저는 이 한 문장이 피지컬 AI의 본질을 정확히 찌른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은 빠르게 완성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실행에 반발하고 갈등이 생깁니다. 피지컬 AI가 산업과 일상에 제대로 정착하려면 기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탑다운의 의지와 바텀업의 수요가 동시에 작용해야 합니다. 저는 그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가 바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새로운 기술은 저항을 만나며 성장해 왔습니다. 마차가 다니던 길에 자동차가 들어오면 처음엔 두려움이 생깁니다. 사람이 삽질하던 현장에 포크레인이 들어오면 처음엔 반발이 생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기술을 거부하기보다 기술과 함께 일하는 방식을 배워왔습니다. 문제는 기술이 들어오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떤 규칙과 교육을 통해 기술이 사람을 돕게 만드느냐였죠. 저는 이 지점을 설명할 때 늘 세종대왕의 한글을 떠올립니다. 한글은 단지 편리한 문자가 아니라 누구나 뜻을 펴게 하는 사회적 장치였습니다. 글을 몰라 억울함을 말하지 못하던 장벽을 낮춘 것이죠. 피지컬 AI 시대에도 비슷한 장벽이 생깁니다. AI는 개인의 의사결정, 업무 방식, 학습 방법, 그리고 데이터 권리와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AI 결과를 이해하지 못하면 내 삶에 어떤 규칙이 적용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문해력은 읽고 쓰기를 넘어서 데이터를 이해하고 AI 결과를 검증하며 책임 있게 활용하는 능력, 즉 AI 리터러시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AI 리터러시는 모두를 개발자로 만들자는 구호가 아닙니다. 누구나 AI를 한글처럼 쉽게 익혀서 내 삶의 문제를 풀 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기본 능력입니다. AI 리터러시를 달리 말하면 이런 힘입니다. 첫째, AI가 낸 결과를 그대로 믿지 않고 이유를 묻는 힘입니다. 둘째, 그 결과가 어떤 데이터에서 왔는지 근거를 따지는 힘입니다. 셋째, 위험과 책임을 알고 안전하게 쓰는 힘입니다. 교육은 단순히 AI를 가르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피지컬 AI가 현장과 사회로 스며들려면 구성원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실행의 공통 언어가 필요합니다. 문제 정의, 데이터 검증, 운영, 안전, 이 공통 언어가 있을 때 확산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보편적 AI 교육을 3단계로 정리합니다. 첫째는 가치 공유입니다. 피지컬 AI가 들어올 때 사회가 함께 지켜야 할 기준을 학습하고 합의하는 단계입니다. 안전, 책임, 권리, 윤리 같은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둘째는 리터러시의 함량입니다. 데이터가 무엇인지, 결과를 어떻게 검증하는지, 편향은 어떻게 생기는지, 개인정보와 저작권을 어떻게 지키는지 AI를 맹신하지도 않고 공포에 빠지지도 않게 하는 기본 문해력입니다. 셋째는 학생은 학습에, 직장인은 업무에, 소상공인은 반복되는 업무와 고객 응대에, 고령층은 돌봄과 건강에 각자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AI를 붙여서 내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입니다. 이 세 단계가 연결될 때
교육은 지식 전달이 아니라 실행의 기반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AI는 일부의 특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성장 엔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강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피지컬 AI 시대의 진짜 승부수는 기술의 속도가 아니라 포용의 범위입니다. AI 리터러시가 우리 모두의 상식이 될 때 피지컬 AI의 가치가 사회 전체의 성장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AI 이지혜 아나운서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친구가 저 대신 뉴스도 전하고 뭐 날씨도 전하고 했던 경험이 있어서 야, 그 친구는 늙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정말 위기감을 느낄 때가 있는데 이런 변화가 얼마나 빨리 일어날까요? 최근 1월에 다보스 포럼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지는 특히 신입 사원들의 세 가지를 꼽아서 첫 번째가 변호사입니다. 예, 초급 변호사들 뽑지 않아요. 왜냐하면 판례를 찾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AI가 더 잘하니까요. 두 번째가 회계사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대한민국에서도 회계사들이 데모를 했었죠. 자기들이 인턴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가 없다. 그리고 세 번째가 놀랍게도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는 개발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세 가지를 다 AI가 더 잘하거든요. 실제로 빅테크에서는 벌써 24만 명씩 감원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접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뭐냐면 이 사회에 나오는 초년생들이 자기들이 직업적인 것들의 경험을 쌓아서 더 높은 시니어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 자체가 지금 없어지는 것. 이게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생산직도 뭐 물론 마찬가지로 로봇이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지금 내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으로 이런 합의들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 한 거대한 담론이 신속하게 저는 논의되어져야 되고 합의가 되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사회든 새로운 기술이 도입될 때는 뭐 크고 작은 성장통을 겪기 마련이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2026년 우리 사회가 피지컬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지 하나씩 좀 꼽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 단장님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다행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AI를 하기에 매우 좋은 환경이지 않습니까? 이런 다양한 장점들을 잘 모아서 정말로 변화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절박감이 절실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AI를 잘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글로벌하게 우리의 AI가 완전히 돋보이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 가지 분야를 좀 깊이 파서 정말 큰 성과를 내고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도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되고요. 치고 나가서 피지컬 AI 강국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한 거는 피지컬 AI에 필요한 오장육부를 우리가 다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반도체도 그렇죠, 배터리도 그렇죠, 제조 역량도 그렇죠.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서말의 구슬을 누가 끌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인 겁니다. 동종 기업뿐만이 아니라 이종 간의 어떤 기업들 간에도 협력이 이렇게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좀 더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AI 3대 강국의 골든 타임을 3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년 안에 일단 1차적인 판결이 날 것 같아서 3년 동안 좀 집중해서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3년 후에 우리 대표님을 꼭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네, 우리 김영민 대표님 마무리해 주세요. 네, 전 세계적으로 7,150개의 언어가 있고 대략 한 293개의 문자가 있어요. 근데 곱씹어 보면 현대적으로 그 문자를 창제한 나라 1443년 대한민국이거든요. 그 문법을 그대로 지금 현대로 데리고 와서 생각을 해보면 AI 여민동락을 했으면 좋겠다. 누구만의 것들이 기술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같이 누릴 수 있는 기술이 될 때 사회적인 장벽이 없어지고 그리고 AI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없어질 것이다. 우리 모두의 해안을 모아야 될 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 경제의 미래가 될 피지컬 AI에 관해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앞으로 기대하면서 그 거스를 수 없는 파도를 잘 유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